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경제 성장을 제약할 정도로 지나친 수준이다라고 한국은행이 다시 경고에 나섰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며 소비와 투자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제약할 과다할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달 안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각각 10%씩 낮춥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TV, DTI 규제 세부 시행 방안 행정지도를 전국 금융사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DTI는 현행 50%에서 40%로, 수도권에서는 60%로 50%로 하향 조정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으로부터 생닭 출하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림그룹은 국내 축산사료 시장과 닭고기 시장, 돼지고기 시장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총수 사익을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하림그룹을 지목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오이와 시금치 등 채소 가격이 한 달 전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생필품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오이 가격은 6월보다 54% 상승했고 시금치는 46%, 배추는 44%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오이와 시금치는 각각 44%와 17%나 상승했고 달걀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영향으로 지난해 6월보다 43%나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요. 양시장 모두 흐름 괜찮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 지난주에 눌려있던 시장이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지난주 장을 좀 임하셨던 분들 그리고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분들은 우려 섞인 눈빛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조정이 꽤나 큰 폭으로 나왔고요. 유례없는 낙폭 1%가 넘는 2%대의 낙폭도 보여줬기 때문에 어쩌면 이 조정이 좀 길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깊이도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주말 미국에서 들려온 고용지표나 실적 개선 소식이 있었고요. 월요일 우리 시장을 상승시키는데 촉매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시크릿컬 업종 등의 경기 민감 종목들의 상승 그리고 증권, 금융주들의 상승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가 넘게 상승을 한 바도 있는데요.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 등의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틈새가 바이오, 제약 이쪽에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리해보자면 지난주 국내외 이슈로 지수가 조금 꺾이긴 했는데 펀더멘털의 근본이 훼손될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다시금 올라왔고요. 월요일장 이제 한 주를 또 시작하는 장인데 잘 정리해봐야 되겠죠. 잘 시작하고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보도록 합니다. 코스피 2400선 회복했습니다. 2405.57포인트 현재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10포인트 이상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중 흐름들 살펴볼 텐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면 장 초반에 2396포인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왔고요. 2410포인트까지도 지금 회복을 했다가 지금은 2400포인트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2407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한번 체크해봐야 될 텐데 지난주에 강하게 팔던 외국인이 다시금 사주고 있습니다. 576억 원 외국인 순매수고요. 지난주에 사던 개인 기관은 반대로 또 팝니다. 425억 원 개인 팔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541억 원 팝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와 투시는 314억 원, 228억 원 각각 사고요. 연기금만이 147억 원 순매도로 포지션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등폭이 크진 않고요. 삼성전자는 0.38%, SK하이닉스는 0.63% 각각 상승합니다. 현대차 지난주에 하락장에서도 선방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의 조정이 나오면서 약보합권입니다. 시크릿컬 업종 오늘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철강 대장주 포스코 34만 2천 원 오늘 또 신고가 다시 경신하면서 2.4%의 시세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 보도록 할까요?
한국전력은 하락합니다. 44,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요. 삼성물산, 네이버, 신한지주 올라가는데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난주 내내 하락하면서 80만원대 회복이 안 됐는데 이제 80만원까지 2,000원만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건설주들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삼성물산도 1.79% 상승, 금융주들도 괜찮습니다. 신한지주 0.92% 상승. 오늘 자동차주만 소폭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텐데 역시나 KB금융 상승하면서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삼성생명 약보합입니다. LG화학, SK텔레콤, SK 모두 상승하는데 특히나 SK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됐습니다. 역대 최고로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SK는 장중에 28만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하는데 1%대의 상승폭 여전히 가져가면서 650포인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7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1.09% 상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643포인트부터 649.80포인트 오늘 고가고요. 650포인트 직전입니다. 현재도 고점 대비 한 1포인트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체크해 볼 텐데요. 외국인 기관이 오늘은 동시에 삽니다.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외국인보다 더 많이 사는데요.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17억 원, 투신이 1억 원, 연기금이 39억 원 각각 순매수입니다. 외국인 27억 원 사고요. 개인은 144억 원 반대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상승폭이 5%가 넘어갑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5.56%가 상승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괜찮은데요. 일단은 셀트리온은 그간에 눌려있던 여러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장 이슈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하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 특히나 연기금의 자금 등의 여기 자금을 좀 원활하게 수급받자라는 주주들의 요구가 지금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셀트리온이 오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메디톡스, 슈젤, 그동안에 낙폭이 굉장히 컸던 보톡스 관련주들이 오늘은 기지개를 다시 켜는 모습입니다. CJENM 71,500원인데 군함도의 인기가 시들합니다. 지금 실시간 오늘 박스오피스 예매 현황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니까 3위입니다. 1위에서 3위까지 한 주 만에 내려왔고요. 손익분기점 800만까지 아직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CJENM, CJ CG부지 등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엔, 코미팜, SK머티리얼즈, 바이로니드, 신라젠 중에서 로엔만이 하락합니다. 2,000원 하락하면서 85,000원대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상승하고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 신라젠만이 2%의 상승 가져갑니다. 11위부터 15위 체크합니다. 자, GS 홈쇼핑 하락하고요. 지금 CJ 오쇼핑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홈쇼핑주들 쉬어갑니다. 컴투스 강보합권이고요. 그동안 강하게 올라오던 포스코 캠텍도 오늘 쉬어갑니다. 원익 IPS 낙폭이 좀 있었죠. 35,000원대부터 3만원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었는데 오늘은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강보합권입니다. 1127원, 20전, 2원, 20전 정도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흐름 지난 주말에 이어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체크해봐야 될 텐데요.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주말에 미국 얘기부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용지표 잘 나왔고요. 실적 개선세도 뚜렷하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좋고 우리 시장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이 부분 짚고 가볼까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7월달 미국 고용 지표가 이제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좀 지속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 고용 보고서 나오기 이전에 ADP 민간 고용도 비교적 좀 호조세를 지속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고용은 잘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 예상치를 이제 뛰어넘는 고용 증가폭이 기록이 됐었죠. 그러니까 월간 한 18만 명 정도 증가하지 않겠냐라고 봤었습니다만 21만 명 가깝게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실업률이 이제 오히려 이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4.3%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이제 16년의 최저 수준일 뿐더러 오히려 이제 미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자연 실업률의 하단에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고용 상태에 좀 근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한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뭐였냐면, 일단은 양적인 어떤 증가세,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지되면서 실업률이 떨어진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러한 부분과는 좀 다르게 임금 상승률은 좀 미진하게 나왔거든요. 지금 YOY로 2.5%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3% 이상 올라가야지만 어떤 미 연준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요 측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이제 꾸준하게 2%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현재 어떤 인플레이션의 어떤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시키기에는 다소 좀 밋밋한 지표였지 않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러한 어떤 7월 달에 미 고용 지표 호조세, 그러니까 3분기 들어서 처음 발표된 경제 지표가 꾸준하게 호조세를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달에 지금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확률 자체가 이전보다 지금 올라가는 측면,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좀 시장에서는 좀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한층 강화되면서 조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지수가 2,400 한 5포인트 정도에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2,400선 다시 지켜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좀 불안하다,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불안해하는 이유, 그리고 조정이 좀 지속적으로 다시 나올지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한 7거래일, 8거래일 정도의 이제 외국인이 한 2조 원 가까이 매도를 보였고요. 이제 뭐 특별한 뭐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어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IT 업종이 좀 집중돼서 좀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기술주의 급등락이 좀 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세티가 좀 안 좋았던 부분,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어떤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 뭐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 정책과 그 부동산 종합대책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시장에는 좀 비우호적인 요인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좀 국내 증시의 조정 폭이 좀 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8월만 놓고 보면은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구간이고 3분기 실적 기대감을 선반영하기에는 좀 먼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이제 가파르게 다시 뭐 2,500선까지 반등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정폭이 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그간의 어떤 시장을 이끌어왔던 경기 회복세라든가 또 국내 경기 회복세, 그리고 어떤 이익의 어떤 그 추정치의 상향 정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시장의 새로운 어떤 상승 모멘텀이 좀 붙어주면 저희는 다시 이제 지수의 상승폭은 좀 커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제 2,400선을 다지는 정도의 어떤 과정이 당분간 좀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2,400선 부근에서 바닥을 다져서 다시 올라가는 모멘텀을 찾는 시간이 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장기적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 정도 박스권에서의 전략들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IT랑 금융은 뭐 계속 연내에 좋을 거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센티가 회복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이제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조정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 어떤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결국에 자금들은 산업재와 소재 업종 쪽으로 좀 쏠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반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로존 쪽에 어떤 금리 상승이 제한되고 달러와의 강세도 지금 완화된 상황에서의 어떤 자금 유입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IT 금융을 제외하고 이익이 괜찮으면서 매크로 여건이 받쳐주고 있는 쪽은 산업재와 소재업종이기 때문에 이들 쪽에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수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기대했던 뭐 추경이 뭐 발표가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비 심리는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드 데이터, 뭐 소매 판매와 같은 하드 데이터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시클리컬 업종, 산업재와 소재 업종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시크리컬 업종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최영기 팀장과도 미국 얘기 잠깐 해봤는데요. 미국 얘기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22,000포인트 돌파한 뒤에 좀 안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뭐 이런 것은 뭐 기업 실적과 뭐 고용 지표들 다 잘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기업 실적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끝난 뒤에 미국의 분위기는 좀 괜찮은가요? 네, 지금 그 S&P 같은 경우에는 뭐 70% 이상 기업이 거의 다 이제 실적 발표를 마쳤고요. 그 중에 뭐 한 71% 기업은 뭐 시장 예상을 웃도는 포지티브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2분기 EPS 증가율은 11.4%로 두 자릿수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됐고요. 이 중에서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15.2%에 달하면서 전체 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증시를 보면은 8월 달에 상승했던 적은 5번밖에 없는데요. 연초 대비 다우지수는 11%, 나스닥은 18%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언제 주가가 조정이 찾아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기업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돼 감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꾸준하게 이제 그 조정을 보이면서 계속 상승하겠지만 모멘텀이 약화되는 종목은 아무래도 좀 하락을 피하긴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하반기에도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IT 기업을 꼽으라면 알파벳이라든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같은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들 종목이 꾸준하게 또 미국 증시를 좀 연착륙시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기업이라고 하는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 판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호실적을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도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를 그 조정이 찾아왔었는데요. 아무래도 매출은 좋았지만 트래픽 비용이 예상외로 상승했던 게 이익률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당분간 트래픽 비용도 계속 증가하겠지만 회사의 그 검색 엔진이라든지 유튜브나 클라우드 사업 같은 쪽에서 경쟁력이 건조하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은 상당히 밝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쪽에 광고 급증으로 해서 매출은 물론이고 이익도 계속 좋아지는 실적을 거뒀는데요. 특히 모바일 동영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쪽의 그 확대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이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게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면에 인건비 증가에 의한 비용 상승도 아무래도 앞으로 빠른 그 주가 상승에는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라든지 클라우드 사업에서 매출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요. 하지만 이익은 시장 예상을 밑돌았는데요. 클라우드 사업 확대에 따른 투자 증가가 이익률 하락에 좀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지만 매출 증가 모멘텀이 또 강하고요. 또 이커머스라든지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그 단기 성장력은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사업 쪽에서 22%가 이익이 증가하면서 전 사업 부분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는데요.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 그 흐름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고용 부분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고용 서프라이즈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했는데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20만 9천 명 증가했고요. 임금도 5개월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상 다음번에 한 12월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던데요. 네, 7월 고용 통계가 예상보다 강력한 내용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앞으로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까지 상전 특수들이 있고요. 또 수출 호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기업들이 고용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금 상승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고령화라든지 기규화, 젊은 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지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이 완만한 상태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9월 달에는 연준이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시장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5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표들이 좋아진다면은 12월에 금리 인상을 예상해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 지표 한 번만 가지고는 금리 인상을 서두르기 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 12월 달까지 4번의 지표 발표가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결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은 명목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 채권 시장까지도 앞으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임금 상승 속도가 좀 빨라지기 시작하면은 네. 물가가 계속 급등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금융 긴축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위험이 차츰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차입금이 많은 기업이라든지 금리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아마 투자가들이 철저히 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금이라든지 금과 관련 투자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로 인해서 노동력 증가가 좀 둔화되기 때문에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경기에 좌우되지 않는 그 성장률이라든지 투자 수익이 확실한 고배당주 그리고 헬스케어나 생활 필수품주와 같은 쪽으로 투자자들의 그 관심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종목을 들자면은 미국에서는 듀크 에너지, 존슨앤존스, 월마트 그리고 미국 국채 ETF 같은 쪽은 앞으로도 그 투자가들이 꾸준히 관심 대상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유럽 쪽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금리 인상이 추가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EU 쪽도 지금 계속해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9월 7일인가요? ECB 이사회가 있는데 테이퍼링 논의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2분기에 유럽권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연율로 2.3% 성장을 했는데요. 17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인데다가 2% 성장률 목표는 4분기 연속 달성을 했습니다. 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8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요. 코어 물가 같은 경우에도 점차 완만하게 좀 상승하는 추세에 들어섰는데요. 좀 걱정스러운 건 3분기 유럽권의 성장률도 연율로 현재는 2% 전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ECB가 이제는
테이퍼링을 더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추구 전략을 늦게 가져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잉채무로 인한 은행권의 부실권 피해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또 갑작스럽게 금융 긴축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소비 유축뿐만 아니라 소비 패턴에도 새로운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 9월 22 이사회에서는 테이퍼링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하지만 앞으로 출구 전략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유로화 강세라든지 금리 상승 속도가 아무래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춰지거나 당겨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유로화 같은 경우는 달러에 대해서 한 달간 4% 절상이 됐는데요. 테이퍼링을 선언한다면은 유로화의 절상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한머니 흐름에도 변화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위에나 같은 경우가 크게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아시아 통화들 같은 경우에도 그 환율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걱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위안화 언급 잠시 해주셨는데 그 부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안화가 달러화 대비 가파르게 절상되고 있다. 이 소식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쇼크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2015년 이게 언제였죠? 8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재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을철 당대회 때까지는 환율 안정을 정책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9월 말까지는 위엔화는 1달러에 6.5위엔에서 6.9위엔대까지 완만하게 절상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하반기에 주택시장의 거품 퇴치에 계속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버블 팽창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4분기에는 중국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당대회 이후에는 미 달러화에 대해서는 하루 환율 변동폭을 상하 2비에서 3%로 확대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유로를 비롯해서 중국과 수출 경쟁국에 있는 다른 통화들이 위엔화에 비해서 상당히 싸진 만큼 앞으로 그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서 위엔화를 갑작스럽게 절하시킬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2015년 8월 달에 위엔화 쇼크 이후에 제2의 위엔화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올해 4분기에는 위엔화와 관련된 그 변동성 확대 주식 투자가 여러분들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반기에는 위안화를 조금 주의해서 보자라는 부분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2부에서는 많은 종목들 쉽고 빠르고 또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종목 상담 열려 있는데요.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미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해결해 주실 텐데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션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